먼저 얼마 전에 한국유전치학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있었습니다. 네, 운봉 강연상 학술상 수상하셨는데 네. 수상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더군다나 제가 유전치 연구를 하면서 이런 운봉 강연상 학술상 같은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상을 받게 된 거는 아마 강현선 선생님께서 학술상을 만들어 주시고 학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저희 학생들이 네.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상을 대신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아직 교수님 어떤 연구 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하고 계신 연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력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학부 때는 공대 공업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공대를 나왔는데 그때 생화학 수업을 듣고 생화학이 내 길이다 해서 대학원을 생화학하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 박사 때는 생화학을 전공해서 그때 이제 단백질 분리 정제 하다가 단백질이 정제가 잘 안 돼가지고 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때 이제 클로닝을 해보자 저희 선생님이 얘기해서, 그래서 분자생물학의 길로 들어서서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포스닥을 나가면서 그때 이제 생화학하는 실험실을 찾아서 갔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새로운 그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유전자 조절하는 그 단백질 컴플렉스의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을 갔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희랑 경쟁되는 랩에서 제 하는 프로젝트랑 똑같은 걸 하고 있었고, 그쪽에 먼저 앞서 나가서 이거 해서 경쟁이 없겠다, 그래서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크로마틴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 개발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게 마이크로레이 가지고 하는, 마이크로레이 분석하는 게 유행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시퀀싱 기반으로 해보자. 그래서 시퀀싱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후성 유전체 분석하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게 없었거든요. 분석하는 툴이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분석하는 걸 공동 연구로 다른데 생물 정보학하는 랩이랑 공동 연구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면은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에 할 게 없었어요. 그 데이터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독학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생물 정보를 공부해서 프로그램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셀프로 공부해서 그래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이었고 세계 어느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물론 이제 제가 정통으로 생물 정보학 이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서 주워 듣고 배우고 이래가지고 속도는 좀 늘긴 하지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생물 정보를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기술 개발하게 돼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저희는 그냥 컨벤셔널 시퀀싱 하는 거, 생거 시퀀싱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1년쯤, 2년쯤 실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NGS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NGS 기술이랑 접목을 해서 칩식이라는 기술로 발전을 시켜서, 칩식을 그때도 처음에 개발한 거는 지노마이드 매핑 테크놀로지에서 GMAT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이제 NGS 데이터, NGS 시퀀싱 기술이 나오면서 NGS랑 결합을 해서 칩 시퀀싱, 칩식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히스토리는 그렇게 돼서 그걸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도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칩식이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후성 유전체 분석하고, 이제 모델은 이제 줄기세포, 암세포 주로 이제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남들이 이렇게 편한 길만 이렇게 가면은 따라가면 몸은 편한데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앞장서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전하실 부분도 많았을 것 같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 길을 개척을 하셔서 지금 뒤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그 기술을 잘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상도 받게 되신 것 같고 좋은 결과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하고 계신 연구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칩 시퀀싱을 개발했고 그걸 한국에 와서 사실 한국의 후성 유전체 아마 제가 NGS 장비를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샀고 그래서 아마 전 우리나라의 후성 유전체 발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밑거름이 됐다고 해야 되나 돌을 하나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 들어오셔가지고 후성 유전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저희가 과제를 큰 과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후성 유전체 분석을 가지고 하는 초정밀 후성 유전체 지도 구축하고 그다음 후성 유전체 교정 기술을 이용해서 질환을 극복하는 그런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는 모델 질환으로 췌장암을 모델로 해서 그런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 참여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8분의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큰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이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까지 응용이 된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지금은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교정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나아가서 후성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하면은 DNA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는 그대로 있지만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유전자 발현되는 부분을 이 기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유전체 학회에 계신 분들의 관심사에도 너무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아서 앞으로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교수님 하시는 연구들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 학생분들이 그렇게 연구실에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는 학생이 5명 있고요. 5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당 100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직당에서는 조금 학생들이 많아서 한 15명, 12명에서 15명 정도 있었는데 3년 전에 이직을 하면서 랩 규모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기존에 하던 연구들을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일이 많죠. 많은 불구하고 잘 해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사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학교는 학생을 잘 키워서 뭐라고 해야 되나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연구 결과겠죠. 연구 성과.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연구를 하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학생분들을 지도하실 때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교수님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둬서 학생들이 문제도 찾고 해답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관주의, 그냥 방임주의 학생들한테 편하게 처음에 들어오면 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배워라. 그 다음에는 너가 질문도 찾고 하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구 주제가 이것저것 많아지고 지금은 좀 포커스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가이드를 이런 걸 우리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할 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실험실에 있는 선배들하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연구를 한다는 게 배우는 거죠. 처음에 연구하는 테크닉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찾아가는. 그래서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리고 이 자율성을 중시하게 하는데 혼자 두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선배랑 이제 짝을 맺거나 그리고 우리 랩에서 새로 하지 않는데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이드가 돼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주고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학생이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약간 좀 졸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연구실에서 학위라고 나온 친구들 밖에서 그래도 잘 배워왔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만큼 학생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한 가지 또 교수님 경력 관련해서 저희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계신 이화여대에 오시기 전에 또 연구재단의 단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계셨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한국연구재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자들한테 분배하는 배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래서 사실 연구행정기관이에요. 연구행정기관인데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비를 나눠주기 때문에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구자와 같이 가는 반려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과제를 처음에 선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 과제가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종료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보면은 제가 교수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인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하는 분야, 내가 하는 과제 이것만 아는데,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관리하는 연구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 연구소 거기서 다 지원해서 오니까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명과학 단장을 했는데, 생명이 다양하다시피 이 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분야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한 사람 한 분들 다 이렇게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없다는 조금 한계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연구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 연구비를 집행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있으면서 제재평가위원회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교수님 중에서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근데 100명의 연구자가 있으면은 그런 분 한두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언론에 한번 나오고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나머지 99명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상 잘하는 분들을 독려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지만 규율을 조금 어기거나 이런 분은 어느 사회에 다 마찬가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벌 주기보다는 잘 되는 쪽 99명을 더 우대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더 연구비를 더 증액해주고, 이렇게 이제 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는 기관이 연구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젊은 연구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AI잖아요. 근데 AI가 우리가 유전체, 그러면 AI가 기본적으로 AI가 따라오면 그냥 생물 정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작은 조그만 데이터도 저희가 얘기한 빅데이터를 ACTG라는 염기서열 정보 가지고 분석한다. 그러면 사실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는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AI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AI가 목적이 돼서는 아니고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 툴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AI라는 툴을 쓰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사실 저희가 분석만 알아서는 안 돼요. 분석하는 사람들은 분석만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생물학을 알아야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잘 접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생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물 정보 하시는 분들은 생물도 알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융합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이 할 때는 요즘에는 혼자서 연구하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제가 석박사 할 때만 하더라도 논문도 하나 투고하면은 그 논문이 출간될 때까지 우편으로 보내고, 데이터도 사진을 뽑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그때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거기서 답신 오고 이런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그냥 금방금방 실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그래서 혼자 연구하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뭘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고, 굉장히 이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연구도 잘하시고
그래서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학생이랑도 연구도 잘 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수한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교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최근에 수주한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임상 선생님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회에서 볼 때는 과학 연구한다. 그러면 과학 연구가 본인이랑 관련이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질환 연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동료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아픈 거를 저희가 이런 기초과학을 통해서 실제로 앞으로 이제 임상까지 접목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언스 과학하는 분들이 사실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일반인들도 굉장히 쉽게 과학에 대중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사실 뭐 연구비 삭감 이런 것도 사실 과학에 대한 잘 모르는 과학은 딴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네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게 아니라 사실 과학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주고 과학도 우리가 하는 언어 그거를 실제로 일반인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조금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과 소통 그거를 잘 해서 과학을 대중화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유전체학회 많은 활동 해주시고 그 회원분들한테도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